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서준석입니다. 오늘은 잠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진 두 장을 잠깐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왼쪽의 사진은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하시마 섬이라는 군함도예요. 여러분의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지 궁금하네요. 우선 왼쪽에 있는 위안부, 어쩌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많은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군함도라는 이 사진 또한 최근에 뉴스라든가 다양한 매체에서 한 번씩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루고 있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의 수업을 이 두 가지를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아픔의 역사, 전시수탈의 강화라고 하는 1930년대에서 40년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만 언급하게 되면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돈 파티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국가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우와 하면서 좋아하게 되었고,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했던,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국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옛날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게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확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30년대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경제가 폭락하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미국이 그랬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도 같이 그때 무너지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냐면 우리를 당시 지배했던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은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다가 원래 사람이 힘들면 힘든 게 같이 겹쳐서 와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1920년 30년대 힘들었을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이 관동 대지진이 팡 터지게 되니까 일본에서 당시 아마 세계적인 기록이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높은 진도에 이제 진도가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콘크리트에 깔려 죽는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부모를 잃어버린다던가 어마어마 이제 힘든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힘든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방법을 돌리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 사람들이 평소부터 옛날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 동네마다 다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다가 독약을 뿌려서 막을 마실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일본의 불만은 어디로 가냐, 일본 정부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모든 불만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일본 군인들한테 죽창을 찔리기도 하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이제 무마가 안 되니까 일본의 정부는 하나의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위기감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문제를 끝내지 않고, 일본의 문제를 끝내지 않고 더 다른 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리게 되면 우리나라 위에 있는 바로 그 지역, 바로 제가 평소에 말했던 바로 이 간도라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연해주 등이 있을 거예요. 이 간도나 연해주보다 더 큰 지역, 바로 어디냐면 이 전체 큰 땅을 뭐라고 하냐면 만주라고 하는데, 자, 이 만주 지역이 바로 일본의 바로 먹잇감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본은 군대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만주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의 이 만주 침략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이제 여기에 있던 이 중국 정부에 있는 땅을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강제로 뺏어버리니까 중국 입장에 상당히 어이가 없잖아. 갑작스럽게 일본이 저 지역을 쳐들어와서 공격 땅을 차지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일본이 들어오는 것에 썩 반기지 않아요. 다른 수많은 여러 국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그래, 내가 만주 지역을 내가 차지하지는 않을게. 대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나라 하나만 세울게 하면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지배하면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여기에다가
임시적인 왕을 하나 세워요. 물론 청나라 마지막 황제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임시적인 황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모든 정치는 지배 같은 건 다 일본이 하는 거의 식민지와 같은 지역의 국가를 만든 게 만주국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 조삼모사 같은 이야기인데 일본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때부터 일본의 마음속에는 당시 태클을 걸었던 수많은 나라들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가 특히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요 나라들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야, 내가 만주 지역 좀 차지했다는데 중국이 태클을 걸었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불만이 커지게 되고 중국 또한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일본은 무슨 마음 먹었다? 바로 만주국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땅덩어리를 다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가장 만만한 국가는 어디냐? 마음이 아프게도 바로 우리나라이죠. 대한민국. 자, 우리나라 이 땅을 어떻게 하냐면 일본은 수많은 군사 기지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병참기지화라고 해요. 병참기지화, 이거는 군대와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기지화 시켰다 해가지고 병참기지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비료라든가 아니면 군대 총 같은 거 만드는 총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군인들이 입어야 되는 옷 이런 것들 군복 같은 거 이런 것들 만드는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 찍어내는 공장을 만든 게 바로 이 시기가 병참기지화예요. 근데 대부분의 군대에는 공장들은 어디에 세웠냐면 바로 밑에 있는 우리나라 밑에 쪽이 아니라 바로 북쪽 지역에다가 많은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여기에는 수많은 이제 지하화전인 북쪽에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있었고 거기다가 군대를 찍어내면 바로바로 이제 중국을 쳐들어갈 때 나중에 보급하기 가까우니까 남쪽보다는 북쪽에다가 많은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까 말했던 병참기지화 정책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선 배경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해서 경제가 곤두박질 쳤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되다 보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땅을 빼앗아서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연히 전쟁이 필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군수 물자예요. 물자. 먹을 쌀이라든가 아니면 군대 쓸 총이라든가 최소한 입을 옷 이런 거 다 의식주가 다 어디에 필요하냐면 군대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병참기지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당연히 공장을 만들겠죠. 공장을 만드는데 당연히 총이라든가 기계 같은 거 아니면 옷 같은 거 여기 면화라든가 양이라는 것은 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면이고 양 같은 경우 여러분 나중에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두꺼운 약간 몸을 체온을 보온해주는 역할에 있는 양 같은 것을 재배하도록 강요시킵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금지시키고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쌀, 면화, 양 이 세 가지만 하라 이거야. 나머지는 다 금지시켜요. 못하게. 거기에다가 철과 석탄 같은 걸 계속 캐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군수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북부 지역에 많이 건설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반도 바로 북부 지역에서 금방금방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부 지역에다가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처음에 병참기지화 정책을 통해서 만주국과 그 주변까지는 얻었어요. 일본은 처음에는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중국에는 전체적인 영토를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0년 후반이 되게 되면 일본은 이제 중국을 싸우자, 중국을 먹어보자 하면서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는 그 조그마한 일본이 갑작스럽게 확 다가오는 게 너무 충격이기도 했고 설마 했는데 쳐들어오는 이 미친 나라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근데 문제는 중국도 그 나름대로 복잡한 사정이 당시에 많아서 중국도 하나로 뭉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싸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중국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싸우긴 했지만 많은 피해를 보게 돼요. 특히 중국 사람 중에 가장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난징 대학살이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중국에서는 보통 기록으로는 20-30만 명의 사람이 학살되었다. 일본에서는 많아봐야 10,000명?
이렇게 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쌤도 옛날 대학교 때 한번 이 난징 대학생 한번 연구하고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 측의 입장이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많이 축소한 거 많이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난징이란 도시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몇 번이나 수많은 사람들 공격을 했는데 계속 공략이 안 되다가 막판에 이제 난징이 딱 뚫려요. 뚫리니까 일본의 마음속에서 야 힘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심과 약간 자신에게 대한 보상 같은 경우를 사람들은 막 학살을 한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해서 그 당시에 산에서 사람 시체가 쌓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이제 잔혹하게 이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부에도 엄청나게 이제 같이 단합이 되게 되고 이제 중국과 일본이 팡팡 싸우게 돼요. 근데 거기서 계속 지원해준 국가는 어디다? 같이 쥐어짜져 있던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게 돼요. 말이 무섭죠. 국가 총동원. 뭘 총동원한다는 거야? 가지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가진 것을 다 군대에다 쏟아붓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식을 먹는데 급식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가끔씩은, 그리고 집에서 점심 저녁을 뭘 시켜 먹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당시 정부는 어떤 식이었냐면 일본은 너네가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들 우리가 정부에 줄 테니까 너는 그것만 먹어. 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배식이에요, 배식. 여러분 점심 같은 것도 배식이지만 거의 아침, 저녁 여러분 알아서 먹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국가가 무조건 지정해준 쌀만큼만 먹고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냐면 군대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젊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몸이 건강한 남자, 이런 사람들은 다 군대로 끌려가는 경우 있고, 여성들도 공장에 강제로 끌려가서 일하는 그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광기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학도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대요. 쌤이 알기로는 아마 14살부터 18살 사이 아주 젊은 학생들, 젊다고 하면 좀 오바고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이 학생들이 군대에 끌려가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선생님이 가끔씩 등장하고 있는 인물 있죠. 이광수라고 하는 인물 있잖아요.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친일파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젊은 이제 학생들이 군대에 나가서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 이런 글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의 글을 쓰는 거에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왜 그랬을까? 미쳐 날뛰었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끌려가지 않은 일부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가냐면 공장이라든가 탄광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을 시킵니다.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많은 것들을 보상해 줄 테니까 가서 일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부재 아까 말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북부 지역으로 아니면 남부 지역으로 아까 내가 처음에 등장했던 하시마섬 이런 곳에 끌려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했을 리가 없는 게 문제겠죠. 특히 탄광부에 갔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탄광이라는 건 이래요. 그림을 뭐 그려서 약간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큰 굴이 있습니다. 굴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수많은 물건을 들고 이제 그 지역을 계속 캐게 되는데, 이쪽을 캐게 되겠죠. 캐는데 잘못하다 보면 이 탄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탄광부가 이거에서 무너져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 여기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일하면 그 자리에서 수많은 폭행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군함도라고 있죠. 군함도. 이 군함도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수많은 다른 외국 사람들 거기서 일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폭행 등으로 해서 사망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다 해가지고 이런 역사의 내용을 싹 다 생략합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역사가들과 학생들, 이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과 중국이 파이트를 붙이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누가 거기서 중재에 들어가냐면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는 미국이 말을 합니다. 더 선 넘었다 이거지. 그래서 일본 너네가 중국과 싸우는 거 좀 그만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미국이 뭐 이제 아까 말했던 엄청 파워가 세니까
근데 일본에선 그 당시에 마음이 어떤 거냐면, 야, 내가 중국만 먹으면 뭐 미국 그까이 거 뭐 얼마나 되겠어 하면서 엄청나게 자신감이 뿜뿜하던 시기예요. 뿜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이번 기회에 그냥 중국과 함께 일본도 동시에 공격하는 게 어떨까? 아, 일본 미안해요. 미국과 공격. 그러니까 중국도 치고 미국도 치고 하는 거야. 자, 바로 미쳐 날뛰는 바로 일본의 행동. 바로 뭐냐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과서 아마 67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교과서 오른쪽 67페이지 보면 태평양 전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일본이 갑작스럽게 미국의 군함을 폭격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또 다른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전쟁 같은 경우는 1941년부터 총 4년 동안 싸우게 되는데, 일본이 갑작스럽게 공격에, 원래 사람이 물론 이렇게 좋은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람이 선빵이 가장 무서워요. 선빵 필승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본이 빡 때리게 되니까 미국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진짜 그때 어마어마한 군함들이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 막 화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전쟁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안 되겠다, 전쟁하자, 땅땅땅 때리게 되고, 이때부터 군함을 모아서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잘 계획된 전쟁도 아니었고, 일본은 그냥 자신감이 뿜뿜 올라와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미국 좀 치면 끝나겠지라고 했다가 미국이 어마어마한 물량과 군대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니 이제 일본도 그때 와르르 박살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영화라든가 다양한 매체에 뭐가 있냐면 가미가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카미가제라고 하겠는데, 이 가미가제가 뭐냐면 이제 일본의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비행기 파일럿이 있어요. 그 파일럿이 비행기에다가 이제 연료를 가능은 돼요. 돌아올 수 없는 만큼의 연료를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이제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너네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자살 특공대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천황 만세, 된노 어쩌죠 하면서 쫙 달려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항공모함에다 쾅 박아요. 처음에는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미국에서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 어떤 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수많은 파일럿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제 바꿀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수많은 파일럿만 잃어버리고 전쟁을 결국 패배하게 돼요. 미친 거지. 사람의 목숨을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는 거는 일본의 가장 좀 미스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사실 뭐냐면, 우리나라 남성뿐 아니라 또한 여성들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마다 이 두 가지는 약간 혼용해서 같이 썼는데 최근에는 거의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바로 정신대하고 그리고 위안부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위안부는 좀 더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정신대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보통 앞에다가 근로라는 말을 붙이는데, 여성들한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옷을 만드는 옷가문 공장이라든가, 이제 힘을 많이 쓰진 않지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공장에다가 여성들을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여성들 홍보는 그렇게 하죠. 돈을 많이 주고 너네가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돈을 줄 테니 가서 일을 해라, 간 거지. 근데 갔지만 여성들은 실제로는 제대로 된 돈을 남성의 2분의 1도 못 받는 경우도 많았고, 많은 여성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줬던 사건이 바로 정신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공장을 생각하면 돼요. 공장. 위안부는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어느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네 가지로 한번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아까 중요했던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아까 말 1938년에 일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싸그리 수탈했던 시기가 바로 1938년 이후부터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은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대표적으로 이제 끌어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원병이에요. 학생을 전쟁이 나가고 싶으면 지원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강제로 이제 징병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징용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던 탄광이라든가 공장에 끌려가가지고 노동력을 강제로 했던 거.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는 아까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켰던 거, 위안부는 조금 이따 다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안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우리나라 수많은 소녀 같은 여러분에 좀 해당할 수 있겠네요. 1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까지 아주 젊은 여학생들,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근로정신대 얘기를 했어요.
공장에 가서 너네가 일을 하면 될 거다. 그래서 많은 공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상태면 나 집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장에 가야지 해서 갔는데 갑자기 트럭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요. 어떻게 돌리냐면 이제 이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소위 말하는 성접대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당시 위안부들은 이제 남성들의 이제 아까 말했던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안부는 남성들의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성은 그 남자들을 다 상대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는데, 당연히 여성들은 자신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들이 강간당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성적 착취를 당하면서 거의 정신도 피폐해지게 되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지금 남아 계신 할머니들 오래 사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그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경우는 매우 소수거나 거의 없었다라고 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께서 이것에 양심 고백을 하게 되고 자신들이 옛날에 위안부였다 얘기를 하게 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이제 그 단체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위안부라는 사건을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선생님이 이때까지 했던 다양한 역사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아픔의 역사, 사실 역사라는 것은 과거 사람을 기억하는 수많은 도구기도 한데 그런 아픔이라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서로 나중에 서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것도 여러분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게 어쩌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은 위안부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면서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꼭 이거 시험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위안부를 뭐라고 하냐면 성노예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게 돼요. 섹스 슬레이브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런 표현은 이제 당시 할머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다 해서 지금은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일본군에 잔혹했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게 된다면 731 부대라고 했어요. 731 부대가 뭐냐면 일본에서는 당시 다양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지금도 동물 실험 같은 걸 하고 있죠. 예를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을 개발할 때 쥐라든가 이제 동물원 이제 아까 말했던 실험용 쥐 등을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일본은 어떤 식이냐면 이 아까 말했던 수많은 무기라든가 공장 기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부대가 731 부대라고 해요. 선생님이 사실 이걸 언급하기에는 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디까지 수위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궁금하면 인터넷 구글 등에서 731 부대를 검색하면 되게 잔혹한 사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검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731 부대가 어떤 거였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실험 대상하는데 실험 내용이 가짜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몇 도에 죽을까? 사람이 언제쯤에 타 죽어버릴까? 아니면 사람은 어디까지 냉동실하면 어디까지 손이 잘릴까? 이거 예를 들어 기상체나 모든 이런 실험들을 사람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타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루타는 일본어로 통나무예요. 그러니까 통나무 재료처럼 그냥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주사를 주입해가지고 그 주사에다가 여러 가지 균을 보근해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만약 지금도 이런 거 있지.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 균을 주입해서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이런 실험들을 했던 게 바로 일본군의 731 부대라고 합니다. 이 부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일본은 부정하다가 지금까지도 특별히 언급을 하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런 일본의 잔혹한 부대도 있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물론 병참 기지와 그리고 내용들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일본군의 아까 말했던 안타까운 이야기들, 예를 들면 위안부라든가 군함도라든가 아니면 731 부대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